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보다 보니까 이번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조금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복습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런 내용을 한 2개 정도 더 찍어서 총 3차시에 걸쳐서 복습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 칠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전부 다 쓰지는 못하고 일부 중요한 내용들만 썼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필기에다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더 추가로 덧붙여서 정리를 하시면은 공부를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국가의 성립에서부터 한 문제 시기까지의 내용을 정치사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등장한 국가는 기원전 2000년경에 있었던 하하 왕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 하하 왕조의 경우에는요,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하하 왕조가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확실치 않다라고 해서 하하 왕조의 경우에는 문헌상 최초의 왕조다라고 하는 단서가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다만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발견이 된 얼리터우 유적, 굉장히 큰 성벽과 궁전이 갖춰져 있는 유적이 발견이 되었죠. 이 얼리터우 유적을 통해서 여기가 하하 왕조가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하하 왕조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물로는 청동 술잔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과서에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기원전 1600년경으로 가게 되면서 상왕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상왕조 같은 경우에는요, 하왕조와 마찬가지로 원래 문헌상에만 존재하는 왕조로 여겨졌었는데요. 이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은허 유적이 발견이 되고, 또 거기에서 엄청난 양의 갑골문자, 갑골문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 상왕조는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왕조는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최초의 왕조다라는 설명이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것이에요. 자, 왜 상왕조에서는 갑골문 같은 것들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신정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상왕조의 왕은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을 할 때 거북의 배껍질이나 아니면 소뼈 등을 이용을 해서 점을 쳤고 그 점괘의 내용을 거기에다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북의 껍데기나 소뼈에 기록된 문자라고 해서 이것을 갑골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상왕조의 경우에는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신정정치의 국가였기 때문에 제기, 제사 때 사용하는 도구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상왕조를 대표하는 청동기로는 청동솥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사악한 귀신을 물리칠 목적으로 무서운 괴물의 얼굴, 괴수의 얼굴을 새겨놓은 청동솥 같은 것들이 상왕조를 대표하는 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상왕조의 경우에는 기원전 11세기경에 등장한 주왕조에 의해서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주왕조, 여기 지금 이제 중국의 통일왕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자, 이 주왕조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정복한 지역을 직접 다 통치할 만한 힘을 왕이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은 중앙을 통치하되 지방은 여러 개의 국으로 나뉘어서 자신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후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를 실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왕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덕치주의라든지 천명사상 같은 것들을 내세운 것이 바로 이 주왕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여기에서 각각의 제후를 왕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였던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은 나의 가족들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할 우려가 없는, 반란의 우려가 없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하지만 이 제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리가 자식에게 세습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차 왕과 제후 사이의 혈연관계가
체제가 약화되면서 왕이 갖는 권위와 제후들에 대한 통제력이 점차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다가 견중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주나라의 수도가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어떤 주의 동천이라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주나라 왕실의 힘이 이 제후들보다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나라 왕실이 제후들을 혈연 관계로나 힘으로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각각의 제후들이 주나라 왕실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국가처럼 행동을 하는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 춘추 전국시대는 크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춘추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각지에 100개가 넘는 제후국들이 존재하였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춘추시대 때 잘 나갔던 5개의 제후국을 일컬어서 우리는 춘추 5패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춘추 5패의 경우에는 힘이 약한 제후국들과 맹약을 맺으면서 주나라 왕실을 대신해서 전국을 주도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춘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주나라 때 만들어졌었던 봉건적인 질서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경에 이 제후국 중에 하나였던 진나라가 대부 가문에 의해서 셋으로 분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는 왕과 제후 사이의 봉건적인 질서뿐만이 아니라 제후와 그 아래에 있는 경대부 사이의 봉건적인 질서마저도 붕괴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나라 때 만들어진 봉건 질서가 완전하게 붕괴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게 됨에 따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하극상과 그리고 각각의 제후국들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을 하는 전쟁이 어지럽게 펼쳐지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바로 이 전국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춘추시대 때 100여 개가 넘던 제후국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중국에는 7개의 제후국들이 남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전국칠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전국칠웅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자신을 제후가 아니라 각각을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봉건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주나라 왕실의 의미도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자, 이 약육강식의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인 전국시대에서 이 각각의 전국 칠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부국강병을 이룰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제자백가의 사상 가운데 이 부국강병을 이루기에 수월한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러한 법가적인 개혁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기 때문에 이 전국시대는 기원전 3세기경에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중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업적을 달성해낸 왕은 진나라의 왕 영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나는 지금까지 중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왕들도 이루지 못했던 업적을 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똑같이 왕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 최초로 어떤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렇죠.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황제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시황제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이 시황제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을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현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전국시대 때부터 일부 지역에 시행되었던 군현제라고 하는 제도를 전국에 적용한 것이 바로 이 진나라의 시황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봉건제와 달리 군현제의 경우에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지방관을 중앙에서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직접 파견함으로써 황제의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왕이 이 제후의 영역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었던 봉건제와는 달리 군현제의 경우에는 황제가 전국을 직접 통치하는 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시황제는 그와 더불어서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칠홍 때까지만 하더라도 각각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던 문자나 화폐, 도량형을 통일함으로써 하나의 중국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나아가서 이 법과적인 개혁을 통해서 완성한 법으로서의 통치, 법치를 전국에 적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다만 이 진나라가 시행했던 법치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황제의 경우에는 법과 이외의 사상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이 진나라의 법치에 대한 저항을 없애려고 하였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분서갱류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용적인 책과 법과 이외의 사상을 담고 있는 책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유생들을 땅에 묻은 사건이 바로 이 분서갱류라고 하는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벌였던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황제가 죽고 나고 난 이후에 환관들이 날뛰게 되면서 진나라의 정치는 급격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나치게 가혹하고 엄격했던 진나라에 대한 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센 반발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리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시황제의 무덤인 진시황릉이라든지 아방궁 같은 것들을 짓는 데 동원되었던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반발, 이런 것 역시 진나라 말기에 대규모의 농민 봉기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 진의 법치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엄격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선생님이 대표적인 봉기인 진승과 오강의 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나라가 혼란해지게 되자 지방 세력들이 중원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툼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초나라의 항우와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리고 이 둘의 대결에서 유방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진 이후에 한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의 경우에는요, 전국을 직접 다 장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직접 장악한 지역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하고 지방 세력들을 흡수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낸 지역도 존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시황제가 실시했었던 군현제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한 군국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주나라의 분열로 인해서 이미 실패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제도였어요. 그죠? 한고조 유방이 군국제를 시행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황제권을 점차 강화해 나가면서 한나라에서 봉건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점차 축소시켜 나가고 군현제가 실시되는 지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한무제 시기에 오게 되면은 거의 전국에 걸쳐서 군현제가 확대 시행이 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 한무제는 그렇게 그렇게 확립된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이면서 한나라의 영토를 크게 확대시킨 인물이었다. 한나라의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이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진나라의 지나치게 가혹했던 엄격했던 법치에 대한 반발로 진나라가 망한 것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통치의 사상, 이념을 학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진나라의 법가 사상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유가사상, 유교 또는 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왜냐면은 유학에서 강조하는 이 효와 충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황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학에서 요구하는, 유교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의례는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후에 한무제는 동중서의 권위를 받아들이면서 유교, 유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 태학의 설립을 통해서 태학을 설립하고 오경박사를 임명을 함으로써 유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추천을 통해서 관리로 선발하는 한거 이선제 같은 것들이 한 무제 시기 때부터 시행이 되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유학이 이 시기에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유학에 담겨있는 화의관이라든지 천명사상 이러한 것들이 한나라 시기에 확고하게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중원의 한족이 주변 국가들보다 우월함을 강조하면서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조공과 책공의 관계를 맺어 나갔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중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주변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흉노라고 하는 북방 유목민족이 대략 한 춘추시대, 전국시대 때,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북방 지역에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흉노족들은 자신들을 이끄는 군주를 선우라고 불렀고요. 선우는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을 셋으로 나누어서 가운데는 중앙은 자신이,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지역은 좌현왕과 우현왕을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런 흉노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중원 지역을 위협하자 전국시대 때부터 흉노를 막기 위해서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장성을 건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중국을 통일하였던 진나라의 시황제는 그 전국시대 때부터 만들어졌던 장성들을 연결을 해서 흉노를 막기 위한 만리장성을 건설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만리장성이 세워지게 되면서 흉노되는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그죠? 시황제에 의해서 이들은 오르도스 지역에서 이제 물러났다 이런 얘기를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가 중국이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로 넘어가는 진한 교체기에 혼란을 겪게 되자 흉노는 그 세력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묵특선우 시기에 오르게 되면서 이 흉노족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묵특선우의 흉노로부터 한나라가 위협을 받게 되자 한나라를 세운 한고주 유방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묵특선우와 싸우기 위해서 북방 지역으로 공격을 해 들어갔습니다만은 묵특의 군대에게 크게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간신히 포로로 잡힐 뻔했다가 간신히 탈출하는 이른바 평성의 치라고 하는 굴욕을 겪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흉노를 제압할 수 없었던 한나라의 경우에는요, 이후에 화번공주를 파견을 하고 매년마다 그들에게 물자를 제공하는 등의 화친을 통해서 흉노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후에 흉노는 한나라와의 관계에서 군사적인 우위를 계속해서 점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한 흉노의 군사적인 우위가 뒤집히게 되는 것은 언제였냐면은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한무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한무제 시기 때에는 흉노와 장기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특히 이 흉노와의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른바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한 목적에서 서역 지방에 파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이 장건은 서역의 여행을 통해서 대월지까지 가는데 성공을 하지만 결국 대월지와 동맹을 맺는 데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건의 파견을 통해서 한나라 때 이 동서교역로 가운데 하나인 비단길을 개척을 하게 되고요. 한나라가 그 비단길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흉노가 비단길을 통해서 무역의 이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비단기를 통해서 활발한 동서교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아무튼 이 한무제와의 장기적인 전쟁을 통해서 흉노의 세력은 이후에 크게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 흉노는 남흉노와 북흉노로 분열이 되면서 그 세력이 더욱더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을 겁니다. 나중에 꼭 한번 복습하시길 바래요. 수업이 끝나면 교실에 창문을 열어 교실 안의 공기를 종치기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자, 한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은 기원전 2333년이라고 전해지긴 하지만 중국 역사서에 의하면은 대략 기원전 7세기부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이 고조 조선의 영역은 비파형 동건과 고인도를 통해서
통해서 그 영역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이 고조선의 왕은 8조의 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고조선의 왕은 제사장을 겸해왔다. 재정일치의 국가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점차 성장하던 조선의 경우에는 전국시대 가운데 전국 7군 가운데 하나였던 연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 연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수도가 랴오닝 지방에서 평양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국의 진한 교체기의 혼란을 피해서 중국에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망명을 왔고요. 위만은 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새롭게 조선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를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한편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우경과 그리고 청동기 대신에 철기를 사용하는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중국에서 활동하던 위만이 조선으로 망명을 하고 이후에 조선에서 집권하게 된 이후에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철기를 수용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과 예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무역의 이익을 얻었던 것이 조선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하지만 이런 어떤 한과 예진 사이에서의 중개 무역이 한나라를 자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이후에 흉노와의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한무제는 조선에게 중개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을 한나라에게 굴복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조선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자 한무제는 군대를 보내서 조선을 2차례 침략을 하게 되고요. 2차례에 걸친 한무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조선은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무제가 조선을 공격하였던 것은 중개무역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이 흉노와 손을 잡을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후에 한나라는 조선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4개의 군현, 한사군, 낭랑, 진번, 임둔, 현토라고 하는 한사군을 설치를 해서 옛 조선의 영역을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토착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이 한사군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만주와 한반도에서 고대 국가가 이후에 성장해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 조선이 멸망하기보다 조금 더 앞서서 한무제의 경우에는 남방의 산물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베트남의 남비엣을 공격을 하여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거기에 9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베트남의 경우에는 당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대략 한 1000년 가까이 중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의 성립에서부터 한무제 시기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전한시에서 후한으로 넘어가는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수당 시기까지의 내용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연표를 그려가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거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에서만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소스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이 기말고사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잊지 말고 무엇 해야 되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